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고용시장에도 봄이 오려는 걸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봤더니 지난달 취업자 수는 약 2,800만 명으로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982년 통계 작성을 한 이후 역대 3월 가운데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요. 실업률도 내렸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고용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취업의 질도 정말 개선이 됐을까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나이대가 대부분 60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4만 명 늘었습니다. 증가폭도 3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취업자 수가 오히려 8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고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도 두드러졌는데요. 일자리의 종류도 문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배달원, 택배기사, 가사도우미 같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최근 취업자가 늘었다고는 하는데 좀처럼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 취업의 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일요일의 남자에서 이제는 목요일의 남자가 된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생방송으로 이사 오셨네요. 네, 드디어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목요일이 가장 기분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이제 조만간 금요일이니까요. 그렇죠. 그 목요일 오전에 네.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에게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왜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이사한 뭐 어떤 포부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더 많은 흥미로운 주제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원리를 알면 예. 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네요. 약간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이해해보면 훨씬 더 넓은 세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제가 예.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기술을 꼭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네. 기술이 바뀌면 경제하는 방식도 바뀌고 사고하는 방식도 바뀌기 때문인데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과학 상식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핵융합. 흔히 말하는 그 핵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방송 그리고 다음 주 방송까지 듣게 되면 우리 이런 것들을 청취자분들께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핵융합이란 무엇이고 왜 그런 게 일어나는가 예.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주제 중에 정말 꿈 에너지가 맞나? 근데 왜 이게 상용화가 안 돼? 실제로 되기는 돼?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답도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핵융합의 용처가 있긴 하냐? 우주냐? 뭐 무기냐?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을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K스타 그리고 이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까지 그 부분은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씩 그럼 실타래를 풀어보죠. 먼저 기초부터 가겠습니다. 네. 핵융합 뭔가요? 네,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그 원자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뭐냐? 쪼개고 쪼개면 우리 교수님은 뭐가 될 거냐면 일단 세포가 되겠죠. 그렇네요. 세포 단위로 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포조차도 계속 쪼개게 되면 뭐 단백질이 될 것이고 더 쪼개면 아미노산이 되고 더 쪼개다 보면 원자가 됩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원자도요. 원자 핵과 전자로 나뉘고 네.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뭐 양성자, 중성자 나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조금 더 쪼개서 표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원자 핵조차도 양성자와 중성자조차도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렙톨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예.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모두가요. 그리고 그 원자 핵도 양성자, 중성자로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한 개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수소 중에서 중성자가 있는 것도 있고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가 있는 게 수소고요. 헬륨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있는 거고요.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산소는 8개, 8개. 우라늄 238 제일 많이 있는 거죠. 예. 그건 양성자 92개가 있는데 중성자 146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이요. 결국엔 양성자와 중성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 가끔 세포 같은 거 보면 모양새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수소, 헬륨, 탄소, 아까 산소 같은 거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전자 몇 개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 숫자는 불변입니까? 일단 양성자 2개가 있으면 무조건 헬륨이고요. 예. 양성자가 6개 있으면 무조건 탄소입니다. 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헬륨이면 예. 헬륨을 잘해서 조금 더 양성자를 만약에 얘네가 받을 수 있다면 예. 다른 걸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예,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수소도 마찬가지. 양성자 하나인데 만약에 4개 정도를 잘 합치면 그냥 4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짜리인 헬륨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38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라늄 238 같은 경우에는요. 쪼개집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양성자가 92개, 중성자 146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무 무거운 경우에는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오밀조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방에서 살다 보면 분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원자들이 쪼개지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는요. 막 쪼개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강한 핵력,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강한 게 조금 다른 힘이지만 어쨌든 이런 핵자들이 쪼개지는 걸 막기 위해서 묶어주고 있는데 사실 어떤 이유로 쪼개지면 더 안정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벤트를 분가라고 하기도 하고 결혼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요. 4인 가족이 2인 가족이 되면 쓸쓸하지만 그러고 나서 또 안정해집니다. 그렇게 쪼개지는 게 안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저절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방사성 붕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원자들은요. 외부에서 중성자로 탁 치면 퍽 하고 쪼개지기도 합니다. 예. 당구 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할 때 사용을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중성자를 포획한 다음에 분열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무거워. 너무 좁은데 꽉 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분열되고 싶어. 음. 그 에너지를 이용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래 자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조합으로 묶여 있고 모여져 있는 게 그게 뭔가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쪼개져서 분열이 되면 뭔가 불안정해질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반대로 예. 더 안정한 상태로 가고 싶기 때문에 쪼개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안정 상태가 같지 않아요. 예. 교수님과 제가 약간 상태가 다른 것처럼 예. 모든 원자들도요. 원소들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예. 이 원자들을 묶은 것들은 원소라고 부르는데 원소들의 물리학적 관점에서 안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금이라도 안정해질 수 있는 쪽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쪼개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근데 교수님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항상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벼워도 사실 좀 불안정합니다. 솔로로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합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원자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라늄의 붕괴를 예로 들었는데 반대로 작은 원자들은 혼자 있다 보니 외롭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는 양성자 하나인데요. 이 4개를요. 잘 묶어주면요. 그냥 쓱 하고 하나가 되면서 헬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수 일자리가 예. 4개가 모여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가 됩니다.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원소의 변환이 일어난다. 연금술 같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실 때 뭐가 더 안정하냐 말씀하셨잖아요. 더 안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안정합니다. 왜 산 위에 흔들바위 아시죠? 예. 불안정해 보여요? 안정해 보여요? 불안정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애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 에너지가 큰 게 있으니까 예.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예. 볼 때. 그런데 무거운 놈은 아래에 있어야 안정하게 느껴지고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치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로 갔기 예. 때문인 거거든요. 자, 실제로 놀랍게도 양성자 4개를 합친 거, 그러니까 수소 4개보다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조금 적습니다. 예. 어디 갔죠? 진짜요? 4개를 합쳤더니 헬륨이 되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질량이 줄어든 만큼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식인 E는 MC 스퀘어. 그렇네요. 네, E는 MC 제곱입니다. 이건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라고 하는데 에너지와 질량은 그냥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수소 원자 핵 4개가 모여서 헬륨이라고 하는 다른 원소로 됐더니 질량이 줄었다. 줄은 만큼 에너지가 생겼다.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핵융합은 어떤 원리로 도대체 작용하는 겁니까? 지금 딱 이겁니다. 수소 예. 원자 핵을 잘 모으기만 하면요. 예. 헬륨이 쓱 되면서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질량이 줄어드는 에너지가 만큼 생기는? 그렇죠. 에너지를 방출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예. 별의 내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긴 합니다. 양성자가 베타 분괴하고 중성자가 합쳐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집에 갈 겁니다. 당산에 갈 거예요. 딱 키로수 찍어보면 6kg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바로 내비를 켜면 갑자기 12km로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몇 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가는 경로는 다른 것처럼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리인 거고 실제로 핵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핵융합을 결국 하는 것은 뭔가 그 질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건데 네. 이게 그 가장 큰 우리 인류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널리 쓰일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원리가 간단합니다. 예. 오히려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 우라늄 무거운 것이 놔뒀더니 쪼개지고 그래서 다른 강공으로 쳐주고 이런 거보다 훨씬 쉽죠. 그냥 수소 4개를요. 적당히 가운데에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빵 하고 수소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역경이 언제나 사랑에는 역경이 있게 마련이죠. 역경을 극복만 하면 됩니다. 어떤 역경인가요? 부모님의 반대만 극복하게 되면 예.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양성자는 이름부터가 양성자잖아요. 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우리 전자기력이 있으니까 서로 싫어하고 밀어냅니다. 자석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상하다. 밀어내는데 서로 당긴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전자기력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주면 혹은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어떤 순간에 이 역경을 극복할 정도로 가까워지면요. 붙어버리는군요. 하나로 되는 훨씬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강한 핵력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전자기력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이겨내는 그게 힘든데 그게 필요한데 그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냥 제가 이제 문과생으로 단순히 말씀드리면 네. 뭔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핵융합이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말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가까이 붙여야 된다. 그러려면 고압을 줘야 된다. 그럼 고압도 누군가 누르는 힘이든 뭐든 힘이 들어갈 텐데 그럼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인류의 미래 에너지인지 이제 앞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시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압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압력을 높이는 것 정도로는 이 전자기력을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온도를.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 교수님 더우면 어떻게 하시죠? 옷도 벗고 막 더우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 입자들의 속도, 운동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움직이다가 확률적으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를 높여서 충돌을 만드는데 당연히 금상첨화인 건 뭐냐면 압력까지 높으면 오밀조밀하게 좁은 공간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서로 밀어내는 애들인데 굉장히 온도가 높기까지 하다라고 하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핵융합은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기술력으로 이런 핵융합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폭탄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도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건데 그렇네요. 적절한 만큼 우라늄을 모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터집니다. 연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적절하게 모아놓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임계 질량이 있어요. 그만큼을 모아놓으면 알아서 팡 터집니다. 근데 터지는 순간에 밀어내잖아요. 터지는 힘 자체가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이 정도 효과가 나올 거라고 뭉쳐놨는데 모아놓자마자 터지면서 밖으로 확 쏟아져 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에너지만큼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핵융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개를 적절한 압력을 주고 적절한 온도를 갖고 하나로 합치면 빵 하고 한번 터지게 하는 거는 가능해요. 예. 사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미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토카막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네. 태양이랑 비슷하게 핵융합이 성공했고 에너지가 나왔네.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그건 일회용입니다. 한번 빵 하고 터져서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전을 하죠? 아, 그렇네요.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핵융합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수소 4개를 강력하게 압축해서 예. 좁은 공간 안에 밀어 넣습니다. 예. 얘네가 삐져나가네. 더 강력하게 압축도 하고 온도도 높입니다. 예. 그럼 알아서 쓱 하고 하나가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도 끓이고 전기도 만들고 난방도 하고 컴퓨터 돌리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얘네들을 그 안에 모아놓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뭔가 지금도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왜 우리는 핵융합 안 쓰고 아직까지 석유 쓰고 있나요? 그게 바로 석유회사의 음모가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처음에 이런 기술이 가능한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예. 빠르게 이제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체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과학책이 어떤 게 나왔냐면요. 예. 미래는 핵융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펑펑 쓰는 세상이 올 거다. 2000년이 되면 그렇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2000년에요? 그렇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지금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과연 가능한가 투자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원래 개발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측이 틀려서 지금은 연장이 좀 됐을 텐데 많이 연장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대충 과학자들은 언제쯤 우리가 상용화해서 쓸 수 있다고 전망들 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잘 모르겠다. 이게 아직은. 어떤 과학자들은요. 예. 실제로 요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같이 예.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처럼 꿈의 에너지로 어마어마한 양을 막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핵융합 기술 K스타 토카막이 굉장히 실제로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거는 아직 멀었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의 중심, 별의 중심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제 예.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생각처럼 3년 안에 5년 안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죽기 전에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핵융합에 대해서 여쭤봤던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사실 어느 나라가 왜 교역을 해야 되지? 어느 나라가 왜 수출을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네. 우린 자원이 없으니까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 정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에너지원과 우리 같은 경우는 식량까지 그렇죠. 이게 있어야 우리도 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바로 그만큼을 사오기 위해서 필요한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 정도의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수출을 통해서 그 달러를 벌어올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국가가 나눠져 있고 국가 간 자원의 불균형과 인구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진짜로 그럼 하나의 국가 만들면 안 돼. 우리 전부 다 통일해서 한 나라 되면 안 되라는 생각했거든요. 네. 선생님, 어린 시절에 이독 씨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국가일 수 있었던 것이 한 나라처럼 했던 게 바로 미국이죠. 예, 그 수많은 주들이 어찌 보면 다른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 분할될 수 있었는데 한 국가가 되면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원도 식량도 그리고 내부의 어떤 소비 구조가 충분한 인구가 있다 보니까 굳이 사실 외국과 적극적으로 교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주의도 가능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실제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의사결정은요. 외국의 수출을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 우리 석유도 사오고 먹거리도 사오다 보니 요즘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2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좋은 제품 만들고 경쟁력 있는 제품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잘하는 것도
그래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아예 우리가 달러를 벌어와야 될 근원적인 이유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오. 그게 바로 슈퍼노트 아닙니다. 네. 석유를 아니죠. 석유를 사오는 일을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석유 때문에 사실상 석유 때문에 달러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석유를 사는데 그 요인을 줄이려면 뭔가 우리가 다른 형태로 발전,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다른 나라와 달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꼭 하나가 있는데 네. 바로 저도 문과생이지만 그런 소리 설레거든요. 네. 인공태양을 개발해서 이야. 영원히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국제사회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갑자기 그래서 불현듯 이독실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언제 개발됩니까? 근데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세금 들어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하기 전에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앞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뭔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답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실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드리면 이것도 경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회 현상은 경제 현상과도 동일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오늘 행복 그리고 이어지는 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결국 이것도 이제 최근 현대인들에게는 경제 현상 중에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경제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행복, 만족을 더 높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으로 불리는 영국의 철학자죠.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1930년에 출간되었고요.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행복을 가장 명쾌하게 정리한 고전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버트런드 러셀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뭐 글 실력이 엄청난 분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핵무장 반대, 베트남 전쟁 반대 등 반전 평화 운동을 벌였던 사회 사상가로도 유명하죠. 예. 사실 제가 존경하는 지식인입니다. 예. 그렇군요. 워낙 또 다작도 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봤던 책 중에서는 과학이란 무엇이라는 책이 아니 철학자분께서 이렇게 보폭이 넓으시다니 하면서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요. 자, 버트런드 러셀이 쓴 책인데 여느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출간 당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철학책이냐. 뭔가 좀 행복으로 가는 기술. 맞아요. 뭐 요즘 유행하는 자기계발서류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러셀이 사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도 그렇고 세상 모든 현상을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책 서두에 행복한 삶이 사람들의 상식이 되면 좋겠다. 예. 이렇게 아예 쓰고 그래서 나 이 책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핵심은 이것입니다. 러셀은 행복은 저절로 굴러들어오지 않고 끊임없이 쟁취해야만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행복하려면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네. 행복을 쟁취해야 된다. 흥미로운데요? 그렇습니다. 행복을 바로 알고 행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책 서두에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 절반을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게 이제 1장의 제목인데 현대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자기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지나친 자기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조금 더 예를 들어주시면요. 그럼 화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도취에 빠져버린 화가는 그림이 목적에 이르기 위한 단순한 수단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예. 정치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정치가들이 잇따라 비극을 맞게 되는 것도 사회와 정책보다는 자기도취, 자기 이름 한 줄 내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밖에도 뭐 자기도취 외에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이거 우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에 오염된 세상 등도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러셀은 행복은 그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말로 정의하지 않고 예. 과정상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행복이란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부산물이지 그 자체를 직접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보통 행복한 삶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 부산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러셀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무언가에 도취해야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은 거짓 행복이며 충족감을 줄 수 없는 행복이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느끼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감을 주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행복이 어떤 건지 이제 와닿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이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큰 틀에서 세상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 사랑을 향한 진정한 마음, 좋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지적 탐구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세상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왜 필요하냐면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려놓음이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복권 당첨 같은 예. 이 우연한 행복을 추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행복은 우리 자신의 노력, 즉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디 고립돼서 혼자 있으면 이게 행복인지 아닌지도 모를 상황인데 네. 내 주변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결국 행복을 얻는 시작점이다라는 말이 참 공감되는 것 네.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런 말에 귀감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책은 뭔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두 번째 책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셀이 이제 행복이 의미 있는 행동의 부수적인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복이 어떤 성취라면 그것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또한 이제 행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쉴 때 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영국의 작가이면서 심리학자인 클라우디아 해먼드의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135개국에서 18,000명이 참여했던 세계적인 프로젝트 휴식 테스트의 핵심 내용을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주변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요즘 어떻습니까? 사실은 바빠서 우리가 쉬지 못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속지 않는 거다. 속지 않는다. 예. 바쁘다는 게 우리에게 늘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빠 보이고 싶어 합니다. SNS에 보면 잘 알 수 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단한 거죠.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휴식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하죠. 휴식은 최상의 성과와 행복감을 불러오는 자기 돌봄의 기술이면서 삶의 필수 요소,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 같은 것이겠죠. 예. 러셀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휴식을 삶에 제대로 결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이 저자는 휴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돌봄의 기술, 삶의 필수 요소,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네. 쉬지 않고 달리는 세상에서 쉬는 시간을 내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시간 관리 잘 한다는 것이죠. 저자가 진행하고 있는 BBC 라디오 마음의 모든 것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휴식 테스트 135개국 18,0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해봤다는 거예요.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역사가, 시인, 예술가, 심리학자, 뇌과학자, 작곡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팀에 참여하면서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가장 휴식이 된다고 여기는 상위 10가지 활동을 추려서 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요. 이제 뭔가 쉬는 시간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이 표현이 적합한 것 같은데 쉴 줄을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서 쉬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대부분 뭘 하냐면 이제 휴대폰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TV 보다가 휴대폰 보고 예, 맞습니다. 엄마가 또 그만 봐 하면 또 TV 가고 뭐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그래서 밝혀요. 휴식 결핍 시대. 사람들이 심히 이제 절실한 건데요. 저자가 살펴보니까 SNS 해시태그 휴식을 검색하면 곧바로 휴식이 필요해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잠자면 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잠도 좀 막 3시간씩 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자는 잠은 휴식이 아니다. 그래요? 그건 필수 요소다. 휴식 시간은 잠자는 시간과 당연히 구분해야 하고 휴식이야말로 재충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삶에서 반드시 중요한 지점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잠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휴식입니까? 아닙니까? 적정 시간은 휴식입니다. 적정 시간은? 예, 오후에 우울할 때 뭐 한두 시간 정도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은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셔야 되잖아요. 예. 예능 좋아하시는 분 예능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시간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또 달라요.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고 적정 시간만 지킨다면 텔레비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리모컨 하루 종일 쥐고 계신 분들 맞아요.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졸다가 또 나 앉았어 이렇게 리모컨도 돌리고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데 뭐 젊은 세대들 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을 모두 쓰고 계시니까 TV와도 동일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막 하면서 그만해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죄책감들 버리고 적정 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수록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죄책감을 더 느끼고 그 결과 텔레비전 보고 났는데 휴식이 된 게 아니라 더 피곤해질 수 있다. 그렇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적정 시간을 찾아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책 다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간단한 원리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런 현상들도 있긴 합니다. 휴식을 취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많아요. 예, 특히 중고등학교의 학창 시절에 그 입시난을 겪었던 학생들 그리고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쉬고 나면 나 공부했어야 되는데 뭐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죄책감을 느꼈던 게 자연스럽게 취업 준비할 때 또 그러고 회사 생활할 때 또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쉬면 나쁜 짓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데 저자가 권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잡념, 딴 생각. 우리는 보통 잡념 이러면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렇네요. 예, 우리 뇌가 그래서 뭔가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집중하라고 배우잖아요. 현대사에서 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딴 생각하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 탐색하고 다른 생각 떠올리고 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고단하겠다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쉴 때까지 막 잡념을 막 일부러 생각해야 돼? 하지만 고단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뒤쫓을 때 질서를 여기다 뭔가 부여하려고 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순수한 잡념은 낙서 같은 것도 그렇네. 네, 이것은 창의적이라는 거죠. 마당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는 거 요즘 뭐 물먹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예.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는 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잡념을 떨쳐버리고 집중하라는 소리에 대항하는 일인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충분한 쉼을 주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딴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인드 컨트롤. 요즘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되는데 마음 다잡기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진짜 나는 쉴 때 어떻게 앞으로 쉬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잘 쉬는 방법 하나만 알려주시죠. 걷기입니다. 걷기요. 예.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건강과 창의력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걸으면 공감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협동, 협력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페이퍼 앞에 두고 서류 앞에 두고 잘해봅시다. 협력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회의 때는 함께 먼저 점심 먹고 걷고 이야기를 나누면 공감대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회사는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회의 전에 무조건 30분 함께 걷는 연습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런 만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란히 걷게 되면 예. 상대방의 보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서로에게 배려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혹은 연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보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공감대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데 또 분주한 도로를 막 우리가 횡단해야 되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때 뭔가 우리가 서로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회의장에 갔을 때 아주 충분한 협력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 쉼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제일 추구하는 두 가지 단어, 쉼과 행복, 이 두 가지 단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저서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바로 행복의 정복과 잘 쉬는 기술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죠. 예, 이 잘 쉬는 기술의 저자는 어쩌면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이게 일종의 어떤 과시욕에 불타서 자기 집중하는 데만 집착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데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는 분들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찾아가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마음을 비우고 찾아가는 일 그렇게 하면 그 결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사실 늘 우리가 알지만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행복과 쉬는 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정말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고전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과 연관된 뭐 잘 쉬는 기술 같은 현대인의 책들, 현대 저자들의 책들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소개시켜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입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제가 요즘 자주 듣고 있는 곡이라서 제일 먼저 생각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